자, 슈카월드 주제에 요즘 한 25% 정도를 책임져주고 있는 아주 훌륭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나라. 뭐 러시아가 가만히 있었으면은 요즘에 그 안 그래도 주제 떨어지고 할 것 없어갖고 소재 떨어지고 있는 방송이라고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러시아가 힘을 내주고 있어요. 아, 훌륭합니다. 아주 훌륭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러시아에 대한 놀라운 점을 우리 푸틴 아저씨 얘기하고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어떤 나라냐? 믿기지 않는 차트. 러시아는 지난 40년간 인구 증가가 없습니다. 야야야,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제가 러시아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여기가 1980년이에요. 그 전엔 늘었지. 여기 2차 세계대전 뭐 후유증 이거니까 이걸 빼고 1990년 이후로 지금까지 인구 증가가 없습니다. 평균 수명이 아니라 인구 증가가 없어요. 인구 증가가 문제가 아니라 인구가 줄어. 야, 대단한 나라, 대단한 나라. 인구가 줄던 나라예요. 줄던 나라. 그나마 요즘에 간신히 아우씨 오를까 말까 한 것 치고도 여전히 그 모양 인구가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는 요즘에 뭐 준다고 난리잖아요. 러시아님이 40년 전부터 줄고 있었다. 정말 대단한 나라라고 할 수 있고 사실은 러시아가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 이유 중에 큰 이유가 여기에 있죠. 왜냐하면 40년 전에 미국 인구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2억 2천이었어요. 그때 러시아 인구가 1억 한 4천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2.2억일 때 러시아 인구가 1.4억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체급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았어. 그때 1970년에서 80년대까지. 그런데 미국은 지난 40년간 1억이 뭐야? 1억 2천만 명 가까이 늘었죠. 근데 러시아는 뒤로 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결과 미국 인구는 지금 거의 눈에 3.4억이 다 왔죠. 3.3억이고 러시아 인구는 1.3억이라 옛날에 뭐 비스무리하던 거는 택도 없고 거의 2배 차이. 조금 있으면 3배로 가게 생겼습니다. 자, 3배로 가게 생긴 게 이 러시아인데 정말 그 대단한 나라라고 할 수 있죠. 어쩜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러시아가 G2였는데도 불구하고 자, 러시아 사망자와 신생자를 비교해보면 여기가 소련이 붕괴된 라인이고요. 파란색이 태어나는 애들 그리고 빨간색이 죽는 사망자입니다. 그럼 보면 1990년 이후로 사망자가 신생아보다 많아. 놀라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출산율도 낮긴 한데 출산율이 낮은 것보단 많이 죽어. 많이 죽어. 하여튼 뭘 하면 죽기 때문에 좀 신기한 나라다. 그래서 사망자가 신생아를 훌쩍 넘었다. 물론 남자들이 좀 이거 너무 이런 거 마시고 험한 일 많이 하고 뭐 이런 걸 많이 해서 그렇긴 한데 사망자가 더 많은 이 사망자하고 신생아가 역전된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나마 그래서 여기 역전돼서 최근에 인구가 조금 오르고 있는 거고 그 전까지는 인구가 뒤로 가던 나라가 러시아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까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이거는 좀 신기해서 갖고 왔는데 1800년대 러시아 평균 수명이 유럽도 그랬죠? 유럽도 사실 그렇긴 한데 30살이었대요. 제가 알기로 이때 유럽이 한 40살 그래도 됐는데 30살 뭐 하면 30에 죽지? 1945년 여기는 전쟁일 때는 23.6세입니다. 세계대전이 얼마나 러시아의 충격적인 결과였냐면 1945년 러시아 평균 수명이 23.6세까지 떨어져요. 이거 남자만이 아니에요. 전체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30살, 전쟁 터지니까 23살까지 내려갔다가 쫙 올라가고 그래도 60대까지도 되고 있는데 물론 그래도 1980년 다음에 남들은 이렇게 평균 수명이 오르는데 이 나라는 40년간 또 평균 수명이 내려와요. 신기한 나라예요. 그나마 요즘에 술 금지해서 예전에 한번 나왔죠. 러시아가 술을 금지하면서 평균 수명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나라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나라죠. 자,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러시아는 최근이 좋고 소련이 안 좋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경제적으로. 물어보면 소련에 뭐 비참했던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소련 시절은 우리의 생각보단 좋았습니다. 나름 G2의 시절이었죠. 소련 시절 GDP 추이거든요. 물론 낮았죠. 근데 이땐 다 낮았잖아. 이 전쟁 때고. 1000불 하다가 쭉 올라와서 나중에 7000불. 여기까지 거의 10,000불까지 옵니다. 얼마 전에 중국 정도 수준까지. GDP가 나름 소련 시절에는 가파르게 올라갔어요. 심지어 1970년대 이전까지. 전쟁 끝나고 70년대 이전까지는 고성장 국가였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니까 정치 체제는 문제가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고성장 국가였어요. 1928년에서 1970년대까지 소련이 굉장히 고성장 국가였고 물론 이때 최고는 일본이었죠. 일본이 가장 고성장이고 그 다음에 소련도 나름 왜냐면 없었으니까 거의 바닥에서 시작하던 때였기 때문에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는 고성장을 했고 그때 당시에 얼만큼 빨랐냐? 70년대까지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경제 성장률이 빠를 정도로 소련 초창기에는 그때 아무것도 없다가 집단 경제 체제로 가면서 그때는 상당히 나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소련 경제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 등장을 하는데요. 브레즈네프 서기장이라는 분이 1964년에서 1982년에 소련의 서기장으로 취임합니다. 우린 잘 모르죠. 잘 모르는데 지금 러시아, 소련에서는 나름 유명해요. 왜냐면은 브레즈네프 침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분이 소련 내에서는 평가가 좋아. 근데 서구에서는 평가가 안 좋아요. 왜냐? 소련의 어떤 그런 경제 성장이 지속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쳤다라는 게 우리 바깥에서 보는 우리의 평가고 지금의 러시아, 과거 소련에서는 그래도 평판이 좋습니다. 그때가 좋았지. 의 인물이 이제 브레즈네프인데
왜 그때가 좋았냐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 브레즈네프 아저씨가 있던 때에는 러시아의 별명이 요즘도 그렇지만 회색 러시아였어요. 그레이 러시아. 서구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되게 그레이하다. 밖에서 소련이 너무 그레이하다. 야 이거 과학기술은 훌륭한데 뭐 우주도 보내고 하는데 뭐 원유에 의존한 경제 발전밖에 안 하고 너무 조용하고 뭐 시끄러운 것도 없고 발전도 없고 너무 그레이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했죠. 근데 그 당시 소련은 좋았어요. 나름. 왜냐? 원자재에 의존한 경제 발전을 했는데 우리 브레즈네프 아저씨가 딱 등장을 했을 때 원유 가격이 그때 당시에 최고가 오일 쇼크라고 부르죠. 오일 쇼크. 이거 쫙 올라가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뭘 해도 내부에선 평가가 좋아. 야, 이게 유가가 올라가면 사우디 왕은 평가가 좋아집니다. 잘하건 못하건. 쫙 올라가요. 그러니까 서구에서는 야, 얘네가 수입이 엄청나게 뛰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많이 뛴 거예요. 10불 하던 게 거의 100불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뭐 4배, 5배 수입이 뛰니까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경제를 어떻게 잘 요즘에 사우디가 그렇잖아요. 유가가 높으니까 그 유가를 활용해서 뭐 도시도 만들고 뭐 두바이도 만들고 뭐 어떤 관광 모두 만들고 아니면 뭐 다음 사업을 뭔가를 만들어서 새로운 경제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야 될 때가 요 브레즈네프 시대입니다. 딱 유가로만 봐도. 그런데 이때 남는 돈으로 뭘 했냐? 군비 경쟁했죠. 미국하고. 돈 무한으로 찍는 무한맵 하고 있는 애하고 미네랄 경쟁하다가 더 많이 썼어요. 뒤에 있는 게 이게 소비에트입니다. 소련이 돈을 더 많이 썼어요. 얘는 무한이거든? 미네랄 무한인데 거기다 대고 멀티 하나 먹었다고 같이 미네랄 싸움하다가 돈이 떨어지게 되고요. 또 1979년에 돈 좀 남는다고 아프가니스탄에 침공하죠. 그래서 제가 재밌게 봤던 람보3가 이제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대상으로 만들었는데 요거 침공했다 조금 있다가 소련이 무너지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 브레즈네프 아저씨가 자기 시대에는 좋을 거 다 하다가 1982년에 돌아가십니다. 1982년에 돌아가시는 점이 여기에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1년, 2년 하던 서기장이 조금 있다가 1985년에 고르바초프 아저씨가 우리나라 유명하죠. 서기장을 취임합니다. 그 여기에요. 사람은 운이 좋아야 된다. 고르바초프 아저씨가 소련에서는 욕을 많이 먹어요. 러시아에서는. 왜 욕을 먹고 브레즈네프 아저씨가 아직도 그때가 좋았지라고 이렇게 회상하는 그런 분들이 많다 그러는데 왜 그랬냐? 우리 회상은 이걸 회상하고 이거는 생각하기 싫잖아. 생각하기 싫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고르바초프 아저씨가 취임을 하니까 여기였습니다. 여기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도와주고 조금 있다가 결국에는 소련이 해체가 되는 이제 그런 일로 가는데 물론 저 유가가 안 떨어졌더라도 당시에 이미 연방에 대한 통제권을 많이 잃고 있었죠. 발트 3국이 뭐 독립 요구한다든지 옛날에 한번 나왔지만은 발트 국가들이 인간 사슬 만들어서 뭐 발트의 길에서 우리 소련에서 나가겠다고 시위하고 뭐 1990년 되면은 이미 많은 국가들의 지배권을 상실하고 그다음에 러시아 소련 말고 러시아 의장은 이제 보리스 옐친이 등장하고 이런 식인데 우리가 약간 또 헷갈려하는 게 있는데 고르바초프가 물론 개혁 개방을 하면서 소련의 문을 연 건 맞는데 이 사람이 소련을 해체했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고르바초프 아저씨는 역사를 보면 물론 뭐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소련을 해체하긴 하는데 주권국가연합이라 그래요. 신연방 새로운 소련 연방 조약을 맺자. 그러니까 버릴 건 버리고 나가겠다고 하는 애들은 내보내고 남겠다고 하는 애들을 모아서 새로운 제2의 소련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실제로는 뭐 결론은 그렇게 안 됐지만 새로운 연방 만약 이게 진짜 됐다면은 이런 우리가 보는 소련 2가 됐겠죠. 소련 시즌 2가 됐을 텐데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이런 데를 다 합쳐서 나중에 독립국가연합으로 나오죠.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고 실제로 소련에서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고르바초프의 신연방구상 이거를 채택하기 직전까지 갔다 그래. 20일날 이제 서명을 앞두고 있었어요. 서명을 앞두고 나가렌 나가고 독립국가연합처럼 새로운 연방을 만들어서 제2의 소비에트 연방으로 가겠다. 이제 사인을 앞두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죠.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소련에서 쿠데타가 발생했어요. 쿠데타가 발생했어요. 이걸 잘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쿠데타가 터졌어요. 쿠데타가 8월에. 쿠데타가 누가 터졌냐? 소련도 보수가 있고 개혁 개방이 있습니다. 그 위대한 소련을 그냥 둬야 된다라는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보수파가 있고 소련을 벗고 러시아가 새로 독립해서 나가고 다 독립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개혁파들이 있죠. 고르바초프는 약간 두 개를 약간 섞은 느낌이었는데 강경 보수파들은 안 된다. 그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도 안 되고 그대로 소련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고르바초프가 아까 전에 신연방 이런 걸 얘기하니까 마음에 안 든 거죠. 그래서 강경 보수파들이 들고 일어나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고르바초프를 감금하는 일이 펼쳐집니다. 사인하기 전에 저 새로운 연방 그거에 막 사인하기 전에 별장에 연금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얘들이 원하는 쿠데타는 뭐였냐? 목적은 신연방조약 체결을 막고 지금의 소련을 유지하자. 지금의 강한 이 엄청나게 넓은 땅과 엄청나게 많은 그런 뭐 인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소비에트 유니언을 유지하자는 게 이들의 목표였어요. 목표였는데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애들은 그 소련의 그 광활한 영토를 다 포기하고 겨우 그 신연방 조약인지 뭔지 그걸 몇 개국가 모여서 하는 거 안 된다. 다 가지자라는 거였는데 이 지금 와서 우리가 결론을 아는 입장에서 보면 그거라도 했어야지. 이거.
이거라도 했으면 지금보다 낫을 텐데. 야, 그거 다 먹겠다고. 저거 줄 거 주고 저것만이라도 어떻게 가져오려고 했는데 그거 안 돼! 하고 다 먹겠다고 쿠데타 일으켰다가 실패했죠. 당연히 실패하고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사람이 바로 당시 러시아 공화국 대통령, 연방 대통령이 아니라 소련 연방 의장이 아니라 공화국 대통령이 보리스 옐친이었어요. 이 아저씨가 이거 탱크입니다. 뒤에 유명한 탱크 포 있죠. 탱크 위에서 연설을 하는 유명한 장면이 있어요. 자기들 러시아를 상대로 저 쿠데타 세력을 뭐 어쩌고 하면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뭐 이래갖고 탱크 연설을 통해서 쿠데타 세력이 결국에는 단 3일 만에 진압이 되죠. 저것 때문에 보리스 옐친이 러시아의 영웅으로 떠올라요. 영웅으로 떠올라서 사인을 합니다. 뭐 어디서 사인을 하냐면 바로 소련의 해체에 사인을 해요. 독립국가 연합이 되죠. 근데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 쿠데타 안 일으켰으면 뭐 그나마 뭐 무슨 새로운 소련 2라도 뭐 어떻게 해볼까 했는데 지들이 쿠데타 일으켰다가 그 덕분에 어떻게 보면 중도 개혁파에 가까웠던 고르바초프가 쫓겨나고 자기들이 가둬놨다가 쫓겨나고 새로운 스타가 등장을 했는데 완전히 개혁 개방 쪽이었기 때문에 벨라 베자초에게 사인을 하면서 소련이 결국 해체를 하게 됩니다. 보면은 대한민국도 있었죠. 근데 우리는 개혁파의 3.1천하 갑신정변. 요거 수능에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혹시 고등학생분들 계시면 3.1천하 갑신정변. 소련의 3.1천하는 보수파의 3.1천하. 8월에 있습니다. 8월. 그러니까 외국 애들이 우리나라 갑신정변 모르듯이 우리는 소련의 8월 쿠데타를 모르는 거죠. 똑같이 3.1천하였는데 우리는 개혁파가 했었는데 소련은 반대로 보수파가 쿠데타를 일으켰던 적이 있었죠. 나중에 고르바초프 아저씨가 나중에 저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가서 물어봤어요. 야, 네가 그 옛날에 그 소련 연방2에 사인을 하려고 그랬는데 사인 못하고 쿠데타 때문에 안 됐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냐? 신연방조약 그거 안타깝지 않냐? 그랬더니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련 체제를 유지하지 못한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다. 그 뭐 새로운 연방 뭐 그거라도 만들어야 됐을 텐데 쫓겨나서 그거 못하고 보리스 옐친이 사인하게 한 게 안타깝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역사의 수르바퀴는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보리스 옐친이 사인을 한 다음에 소련이 붕괴되니까 GDP가 어떻게 됐냐? 반토막이 납니다. 개혁 개방을 해서 러시아가 문을 열었는데 어느 정도는 정치적으로는 안 열었지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문을 여니까 7년간 아까 전에 소련에 쭉 올라갔잖아요. 7년간 반토막이 나요. 여기서 여기. 아까 뒤에는 GDP 쭉 올라가는 거 보여드렸죠. 올라가다가 문을 딱 여니까 반토막이 나니까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은 아직도 소련 시대가 그립다라는 사람들이 많죠. 반토막이 났으니까. 올라갔던 그 기억을 생각을 한다면 그 다음에 겪었던 이게 뭡니까? 1990년에서 2010년까지 20년간 기었어요. 그 뒤로 2010년에 어떻게 해볼까 했는데 지금까지 또 사실 15년간도 이게 뭐 올랐다고 할 수 없죠. 거의 뭡니까 30년 40년 동안 GDP가 아래로 갔다 회복한 정도지 상승하지 못하니까 자기 생활상이 낮은 게 없으니까 소련 시대가 이제 그립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때 이 암울한 러시아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가 등장했으니 바로 여기에 GDP가 완전히 머리를 박던 시기에 1999년 블라디미르 푸틴이 등장합니다. 쭉 개혁 개방해서 소련 망한 다음에 완전 GDP가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이면 우리로 치면 IMF 7년 했어. IMF 7년 끝 무렵에 뭐만 하면 또 져. 여기서 중간중간에 무슨 뭐 전쟁하고 어디에 가면 지구 뭐 하면 지구 뭐 그 뭡니까 맨날 옐친 술 먹는 거 나오고 뭐 이러다가 갑자기 무슨 뭐 KGB 출신이라는 둥 뭐 곰 타고 돌아다닌다는 둥 뭐 이런 근육질에 뭔가 해낼 것 같은 전쟁만 하면 이길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 강력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풍기면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여기 등 1999년에 드디어 권력을 잡죠. 그랬는데 사람은 운이 좋아야 되는 게 푸틴이 권력을 잡자마자 유가가 여기에 잡았어요. 여기 1999년에. 근데 이 나라는 아까도 보셨지만 원자재 유제 국가잖아요. 그 다음부터 유가가 중국발 영향이 있죠. 중국이 뭐 엄청나게 발전을 하면서 원자재를 흡수한다 이럴 때가 원자재 골드 사이클 이때 뭐 투자 안 하면 바보예요 라고 우리나라 코스피 최전성기 전 세계에 뭐 그런 중국이 돌아가면서 전 세계가 화랑일 때가 이때 유가가 쫙 올라 140불도 가. 리만 때문에 갔지만 이걸 보고 우리나라 뭐 한진해운 이런 데가 우와 세계가 미쳤다고 여기서 계약했다가 이렇게 돼서 대기업이 망했던 때가 이때인데 그리고 어쨌건 푸틴이 이때 등장하니까 원자재가 엄청나게 오르니까 러시아 GDP가 다시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푸틴이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었죠. 어떻게 됐건 운이 좋았건 뭐했건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거 뭐 자기가 타고난 운이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원자재가 오르니까 러시아 GDP가 올라가고 러시아가 이렇게 박살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푸틴의 인기가 굉장히 올라가고 사실은 이때 유가만 보면 무슨 생각해요? 옛날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브레즈네프 시대 그게 다시 한번 온 거잖아요. 그럼 이때 잘하면 어떻게든 잘하면 암울했던 이런 상황에서 다시 경제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 문제는 유가가 오른 거에 기대서 경제가 그나마 살아나긴 했는데 그 넥스트를 못했죠.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공기업화 시키고 많이 사기업을 많이 죽이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빈곤 비중이 좀 줄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인기가 좋긴 한데 문제는 푸틴이 그런 개혁 개방보다는 장기 집권 또 소련의 부활 역시 또 에너지 기업을 앞세우는 그런 경제 정책을 폈고 특히 푸틴이 했던 정책 중에 지난 10년을 말아먹었다고 평가받는 정책이 러시아의 고립 정책입니다.
포트리스 러시아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아니 북한도 아니고 주체 사상 비슷한 걸 내세웠죠. 러시아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외국 수입 상품을 대체하면은 러시아 안에서 러시아끼리 잘 살 수 있다. 아니 이게 우리끼리도 아니고 무슨 러시아끼리 거기서 잘 살아. 러시아에 생산한 제품으로 외국 수입 상품을 대체하자. 외국 기업들 들어온 거 날려버리고 어디 들어오면 날려버리고 자기들끼리 나눠주고 하니까 개판 났죠. 포트리스 러시아 무슨 뭐 빨콩 쏘는 러시아도 아니고 이런 거 하다가 지난 10년에 사실은 유가가 올라서 기회였는데 GDP가 어떻게 됐냐? 옆으로 갔습니다. 쭉 옆으로 가는 와중에 있는 거죠. 물론 우크라이나 침공했기 때문에 박살날 게 예정이 돼 있죠. 네, 여기쯤 왔을 거예요. 안 봐도. 너무 많이 내려갔나? 뭐 여기 언저리 왔겠죠. 이 한 1-20% 내려왔을 테니까 여기 언저리 많이 내려왔는데 지난 10년을 전혀 이끌지 못한 이제 그런 결과가 됐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소련 시대에 쭉 올라갔다가 반토막 났다가 뭐가 되려 그러다가 옆으로 기었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 1인당 GDP 수준이 12,000달러, 10,000달러에서 12,000달러예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이란이 20,000달러입니다. 12,000달러면은 이게 이란 반토막이니까 이걸 뭐라 그래야 되지? 개발도상국, 진짜 개발도상국. 완전 극빈은 아닌데 진짜 개발도상국 수준의 그런 GDP를 아직도 기록하고 있죠. 자기들 머릿속에는 옛날에 그 뭐 세계에서 세 번째로 경제성장 빠른 G2의 시대에서 이제 뭐 12,000달러니까 이건 뭐 조금 있으면 자, 동남아시아 국가들에도 역전당하게 생긴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좀 더 내려갔겠죠. 전쟁 때문에. 러시아 국민의 70%가 소련을 그리워한다. 소련 붕괴가 자 러시아 역사상 최악의 달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데 뭐 지금 와서 보면은 저 입장은 이해가 된다. 뭐 이렇게 보이겠습니다.